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에 빠지다를 구독하고 듣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성당 친구를 통해 이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도 이 채널에 사연을 한번 보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남편을 고발할 생각으로 이 사연을 써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에 가까운 나이라 맞춤법이나 문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남편은 정말 인간으로서도 남편으로서도 모자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남편은 이제 막 70이 된 할아버지인데요. 젊었을 때는 물론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지금은 이혼한 상태라서 속이 다 후련하지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가족들을 괴롭혀온 남편입니다. 게다가 남편은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는 인간 말종인데요. 남편에 대해서라면 몇 날 며칠 날을 새도 모자랄 만큼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제 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착하고 멘탈도 강하고 조금이라도 제가 불편하다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뭐든 들어주는 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은 애저녁에 포기하고 오직 딸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려면 저희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막 결혼하셨을 때는 좀 힘들게 사셨지만 저와 제 여동생 그리고 늦둥이 남동생을 잘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셨어요. 두 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땅끝마을 해남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습니다. 밭을 한 5만 평은 가지고 계신 분홍이셨어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저는 제 부모님 재산은 맏딸로서 지금까지 잊지 않고 꼬박꼬박 지내고 있어요. 이 애비가 너희들한테 강조할 것은 그저 공부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야.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만 해. 이 엄마 아빠가 학비는 다 대줄 거니까.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배워야 해. 그래서 남들한테 속지 말고 남들보다 못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라. 알았니? 부모님은 저희 삼남매에게 공부를 많이 강조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배움이 짧았던 것을 항상 애석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어디 가서 손해 안 보고 산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더랬죠. 그래서 제 남동생과 여동생은 다 옛날이지만 대학교까지 나올 수 있었고 공부랑 거의 연이 없던 저도 고등학교는 어떻게든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나온 후 서울에 가야겠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서울은 저에겐 별천지 같은 곳이었어요. TV에 나오는 그곳은 온갖 젊은이들이 예쁘게 꾸미고 거리를 나다니는 것이었으니까요. 엄마, 저 이제 혼자서 살아볼래요. 서울로 가서 돈 벌면서 제가 알아서 집 사고 땅 사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건 안 된다. 서울은 누가 그러던데 눈만 감았다 떠도 코 베어가는 험악한 곳이라잖아. 그리고 거기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해남서 농사나 지어. 그러다 동네 청년한테 시집이나 가. 여자는 시집만 잘 가도 팔자가 바뀌어. 아버지 말씀 듣고 그냥 여기서 살아. 엄마, 제가 집에서 장녀잖아요. 제가 반듯한 직장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동생들이 뭘 보고 서울로 올라오겠어요. 제가 부지런히 일해서 기반 닦아놓을 테니까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 정말 돈 많이 벌 자신 있어요.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돈을 벌러 서울로 혼자 상경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제가 서울로 나간다니까 걱정돼서 반대를 하셨지만 그 당시에 저는 서울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곳만 올라가면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달아나듯 옷만 몇 가지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아무 연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얼마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곳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곳에 와서 살았던 곳이 구로동이었는데요. 거긴 공장에 다니는 언니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들의 집을 청소해주고 푼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많게는 20, 30개의 쪽방을 청소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는 소문이 돌자 언니들은 싼값에 저에게 청소며 간단한 장보기 같은 것들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언니들의 가정부처럼 허드렛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꽤 많은 언니도 있었는데요. 저는 20살에 40대 초반의 미혼 여자와 함께 동거를 했어요. 그 언니가 바로 제 남편의 누나였습니다. 저희 시누이는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아 은퇴를 했지만 40대 중반에 공장을 그만두고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80년대 말 강남 땅 투기에 뛰어들어 아파트가 몇 채씩 있는 부자인데요. 저는 이 언니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남편에게 혹해서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남편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은 군대를 막 제대하고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는 시누이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집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누나가 이런 남편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제가 부동산 중개하고 다니는데 운전을 해달라고 남편을 억지로 고용한 상태였답니다. 남편은 누나의 말이라면 거역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누나의 고급 자가용을 끌고 다니면서 고객들을 태우고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며 2, 3층짜리 새로 지은 집들을 구경시키는데 동행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옆자리에는 제가 타고 있었고요. 제가 고객들을 만나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면 시누이는 저를 불러 그 커미션의 5%를 주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들 비위를 맞춰가며 발바닥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집을 보여주고 나면 매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의 고생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액수였죠. 그래도 저는 시누이에게 대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부동산 중개인 시험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전 시누 밑에서 사무장이나 비서 등의 역할만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후 몇 년 동안 시누이의 자가용 운전사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것은 제 시누이 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박봉으로 부리면서 가만히 앉아서 중개료로 받은 돈을 다 가져갔었으니까요. 그 당시엔 저는 이게 잘못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일이 끊기지 않게만 해준 시누이에게 고마워하면서 살았죠. 하지만 남편은 점점 시누이에게 반항하면서 더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했었던 거였습니다. 누나, 언제까지 나한테 이딴 푼돈 주면서 부려먹을 생각이야? 이거 노동 착취라고. 누나라고 해서 나한테 이럴 권리는 없는 거 알지? 이제 그만 내 목도 돌려줘. 푼돈이라니. 어떻게 200만 원이 푼돈이야? 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저 운전만 하고 다니는데 200만 원이면 많이 주는 거야. 내가 정 실장한테도 200만 원 안 주는데 너한테는 그래도 친동생이니까 그렇게 주는 거라고. 저는 우연히 이 남매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정을 알고 나자 시누이에게 큰 배신감이 들었죠. 저도 이 싸움에 끼어들어 제 받을 몫은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맘 먹고 시누이에게 팔을 걷고 따졌습니다. 사장 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영우 씨한테 친동생이라고 돈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160만 원 준 것도 고마워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서로 못 보게 하신 건가요? 네가 능력이 있었으면 벌써 내가 일이라도 가르쳤지. 그래, 한번 독립해서 네 스스로 돈 벌어봐. 그래야 내 밑에 있었을 때가 편하구나 이런 거 알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누이는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남편에게 부동산 중개 일을 가르쳐주어 독립을 시켜줬어요. 저는 여전히 시누이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부동산 회사를 차릴 테니 자기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혼한 후 딸과 함께 26평 작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는 않았어요. 결혼하고 초기에는 남편이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해서 저도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부유한 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지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크게 기뻐하면서 딸이 필요하다는 거, 갖고 싶다고 하는 장난감들은 다 사주면서 공주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언젠가부터 집에도 며칠씩 안 들어오고 저와 딸을 버려두다시피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그건 딸이 10살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딸은 이제까지 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에 꼭 아빠가 오기를 바랬었어요.
딸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남편도 흔쾌히 딸의 참관 수업에 참여하겠다고 했었죠. 아빠, 오늘 참관 수업에 멋있는 양복 입고 와야 돼? 아빠가 우리 반 애들 아빠 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이야. 난 아빠가 학교 오는 게 너무 좋고 자랑스러워. 그래? 우리 딸 덕분에 아빠가 멋진 양복 자랑할 때도 입고 좋은데? 오늘 11시까지라고 했지? 아빠가 꼭 갈게. 기다려, 우리 딸. 이렇게 남편과 딸의 관계는 누구든 부러워할 만큼 살갑고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4학년이 되던 해 남편은 처음으로 딸의 참관 수업을 못 간다며 저에게 대신 가라고 미루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냉랭해진 남편이 이해가 안 되어 따지듯이 물었어요. 매년 자기가 먼저 알아서 가겠다고 했었는데 왜 이번엔 안 되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고객들과 지방에 땅을 보러 가기로 했다면서 별로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버럭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경희가 오늘도 학교에 아빠 올 거라고 얼마나 애들한테 자랑을 많이 해놨는데 그럼 우리 경희 거짓말쟁이로 만들 거야? 학교 참가는 당신도 좋아했던 일이잖아. 갑자기 왜 당일날 펑크를 낸다는 거야? 일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럼 어떡해? 그럼 돈 많은 호구를 딸 학교 수업이나 가자고 놓쳐야 돼? 당신도 내가 그런 바보짓 하길 바라는 거야? 갑자기 남편에게 제 딸이 일보다 뒷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도무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딸바보였던 남편이 딸과 저에게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과 저를 거의 버려두다시피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차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흥신소에 의뢰해서 남편이 수상하니 뒤를 밟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고객의 정체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그 당일에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해 근처에 가까운 곳으로 땅을 보러 간다던 남편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 결국 부산까지 도착했나 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저는 중간중간에 흥신소 직원이 보내는 문자와 사진을 받아봤거든요.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정확하고 신속하게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빼놓지 말고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휴게소에 내려 고객이라는 그 여자와 남편이 정답게 밥을 먹고 차 안에서 서로 껴안고 스킨십하는 장면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고 경악했어요. 누가 봐도 그 여자는 고객이 아닌 남편의 내연녀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그 사진들을 제 컴퓨터 내에 저장하고 핸드폰에서는 모두 지웠습니다. 딸이 제 핸드폰을 종종 가지고 노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딸이 본다면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할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남편이 돌아왔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해 묻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제 촉이 이 일은 모르는 척 묻어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비밀도 아니었죠. 남편은 그 여자와 벌써 3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희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 어이없었던 일은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도 이미 딸이 하나 태어나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내연녀와는 제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부터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내연녀는 임신을 했고 그제야 남편은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연녀도 남편에게 속았던 거죠. 남편은 그 내연녀에게 자기가 딸이 있으니 뱃속에 아기를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실 애가 있는 남잔데 아직 내 와이프는 당신의 존재를 몰라. 그러니까 뱃속에 그 애는 지우자. 그래야 우리 딸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것 같다고. 싫어. 나 혼자서라도 이 아기 키울 거야. 당신은 내가 살 집이랑 돈만 줘. 생활비만 계속 주면 당신 본처에게 들키지 않고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지만 그 뻔뻔한 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편의 후처가 되더라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은 자기 성을 주어 싱글맘으로 살게 되더라도 절대로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내연녀의 친정이 바로 부산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날 저희 딸 학교 참관에 가지 않고 내연녀 친정에 사위 노릇을 하러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부산의 친정에 맡겨져서 키워졌던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내연녀와 그 집의 존재를 눈치채게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그 여자의 딸만은 지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연녀의 딸아이도 학교를 들어갈 때가 되자 내연녀는 아이와 함께 서울에 살고 싶다고 말했나 봅니다. 갈수록 뻔뻔하게 자기 욕심을 이야기하는 내연녀에게 남편은 달래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이제 이렇게 숨어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당신 난지 본천지 이제 결정해줘요. 우리 애도 이만큼 컸으니까 나도 서울에서 우리 딸이랑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 그래 알았어 진정하고 내가 와이프한테 이혼해달라고 말해볼 테니까 기다려. 나야 당연히 당신 편이고 당신만 사랑하지.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서류상 부부일 뿐이야. 남편은 내연녀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할 수 없이 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 딸을 하루아침에 이혼녀의 아이가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부정을 저지른 것은 내 남편인데 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저와 제 딸이 당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이혼은 해줄 수 없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디서 살지는 당신의 마음이지만 우리 애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는 내놓아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이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수긍하고 바로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 그녀네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 후 10년간 저와 남편은 서류상으로만 부부고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서로의 친가에 아무 의무도 없었고요. 저는 그저 매달 양육비와 생활비를 받고 그 100평이 넘는 집에서 쓸쓸하게 딸과 둘이서만 살았죠. 제 딸은 아버지가 내연녀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몇 달이나 걸렸습니다. 딸은 아빠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여 쓰러졌습니다. 그만큼 딸과 제 남편의 사이의 유대감은 굉장히 공고했거든요. 엄마, 난 믿어지지가 않아. 아빠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니. 그리고 그 여자한테 딸도 있다고? 그럼 우리 아빠가 버린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경희야, 마음 굳게 먹어. 엄마는 이혼녀라는 타이틀 달고 싶지 않아서 아빠랑 이혼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둘이서만 가족이야. 네 아빠는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미안하다. 이렇게 된 게 엄마 잘못은 아니지만 네 아빠 같은 사람을 믿고 살아왔던 엄마가 정말 부끄럽다. 내가 우리 경희 볼 면목이 없구나. 저는 이렇게 말하며 처음으로 우리 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른답지 못하게 약한 모습을 보이자 제 딸은 아무래도 자기가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딸은 소파에 쓰러져 울던 것을 멈추고 이를 악물고 눈을 독하게 치켜떴습니다. 그리고는 제 등을 토닥거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난 성공할 거야. 그래서 우리 버린 아빠한테 복수해주고 말 거야. 두고 봐요. 내가 어떻게 아빠한테 복수하는지 말이야. 앞으로의 내 삶은 아빠에게 복수라는 일념으로 살아갈 거야. 그걸 위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만 할 거야. 딸의 이악문 모습을 보는 저는 정말 슬프고 마음이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제 딸은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만 했습니다. 마치 자기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만으로 똘똘 뭉친 듯 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딸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기운은 점점 독해져만 갔습니다. 딸은 잠도 줄여가며 코피가 나도록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기어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딸과 저는 합격 발표 소식을 듣고 서로 껴안고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때만큼 딸이 대견했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만큼은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아도 좋을 것 같아 6년 만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와 달리 남편은 제 전화를 정말 떨떠름하게 받더라고요. 서로 몇 초간 아무 말도 없다가 남편이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이지 얼음장처럼 싸늘한 말투로 말이에요. 무슨 일이야? 당신이 먼저 전화를 다 하고. 우리 사이에 더 할 말이 남아있어? 물론 당신이 우리 버리고 그년 집으로 들어간 이후로 나는 더 할 얘기 없어. 하지만 이번에 우리 딸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 딸 대학 등록금하고 책값 정도는 내가 청구할 권리는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했어요. 설마 당신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다는 건 아니겠죠? 저는 욱하는 마음에 말은 쌀쌀맞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남편이 제 딸의 법대 입학을 축하한다고, 이제는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는 남편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냉담하게 저에게 쏘아붙이듯이 소리쳤습니다. 뭐? 법대? 서울대?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설마 내가 곧 이혼할 당신과 사이에서 난 딸 따위를 더 이상 신경이나 쓸 줄 알았어? 난 여기서 내 아내와 행복하니까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당신이 또 이런 일로 나한테 연락하거나 우리 집 근처로 눈에 띄게 돌아다니면 경찰 부를 거야. 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말이야. 이번 달 내로 비워줘. 이제 내 딸이 20살 됐으니까 우리 이혼할 수 있잖아. 우리 와이프가 그 집 얘기를 듣더니 꼭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하지 뭐야. 이제 알았으면 다시는 당신 딴 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애가 대학을 가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뚝 하고 제가 뭐라 대꾸할 새도 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남편의 청정병력 같은 통보를 받고 너무나 분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제 딸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으면 혹시나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보 같고 부질없는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딸을 버리고 그녀에게 간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딸은 나중에 그 얘기를 듣더니 화를 내며 저에게 뭐하러 그 아버지도 아닌 인간에게 연락했느냐면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 인간은 다시는 아빠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대학 등록금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그 인간한테 왜 그런 비굴한 전화를 해서 내 마음까지 뒤집어 놓는 거야. 그 인간 절대로 엄마랑 나 돌봐줄 사람 아니야. 엄마는 내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충당해서 내 힘으로 대학 다닐 테니까. 엄마는 그저 내 옆에만 있어줘도 충분해.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 검사되면 내가 엄마도 먹여 살릴게. 난 엄마 절대 고생 안 시켜. 불쌍한 우리 딸. 남편이 저와 딸을 버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이 딸에게 도끼를 불어넣었습니다. 딸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래도 엄마가 되어서 딸이 혼자서 모든 짐을 감당하게 놔둘 수가 없었어요. 딸의 등록금 문제는 엄마로서 당연히 해결해줘야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결혼할 때 남편이 예물로 주었던 다이아 반지며 금목걸이 세트를 팔아 딸의 대학 입학금과 책값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00평짜리 강남의 집에 남편이 들어닥치기 전에 딸과 26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동네로요.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남편은 저에게 소환장을 보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어찌어찌 남편과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남편이 바람 피운 건 확실하니까 위자료를 제가 받는 것은 맞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딸이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들어 양육비를 보냈던 것도 끊어버리고 일시불로 2억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금액에 이혼을 동의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와 남편은 전혀 마주칠 일 없이 살아왔습니다. 딸이 서울대에 합격하고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저도 식당 일이며 남의 집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 우리 두 사람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돈도 모이고 작은 아파트 전세에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정도까지 되었고요.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몸이 부서져라 더욱 일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하루에 2끼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한 후 사업이 그다지 잘 풀리지 못했나 봐요. 강남의 100평대 그 집에 그 상간녀는 몇 년 살아보지도 못하고 처분을 했다고 하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 집 딸은 정말 된정녀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 딸년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겨우 서울 경기권 내에 듣보잡 대학교에 들어간 그 애한테 입학 선물로 4억이 넘는 벤츠를 사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딸녀는 자랑스럽게 그 학교로 벤츠를 몰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에 비해 제 딸은 그 명문대를 다니면서도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대 법대생이다 보니 과외자 할인은 고액이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지만 4년 동안 제 딸은 또래 여자애들처럼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하진 못했죠. 남자친구는 물론 못 사귀었고 마음 편히 축제를 즐길 수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다 간다는 필수 코스인 해외 영어 연수 따위는 당연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딸과 제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는지 사랑하는 딸의 암울한 현재 생활이 꼭 남편 탓인 것 같아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딸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질 때마다 저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딸은 제가 빚을 질 필요 없다고 꼭 자기가 벌어서 대학을 다니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런 도끼 가득한 딸의 눈을 보면 어느 때는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어요. 그래도 남편이 혈육이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만 남아버린 딸의 인생이 불쌍하게 생각되기도 했고요. 딸은 대학을 가서도 이를 갈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고 로스쿨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로스쿨을 졸업한 딸이 검사로 임용되었을 때 저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검사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을 향한 복수심으로 딸의 눈은 불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딸이 남편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낼 때마다 그만 잊어버리자고 단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충고를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경희야, 이제 그런 몹쓸 아빠 따윈 잊고 네 인생을 살아. 좋은 일만 보고 듣고 살아도 짧은 게 인생인데 복수심만 가지고 살아서 되겠어? 이젠 우리 둘 다 그 인간 생각도 하지 말자. 엄마는 아주 지겨워. 그만 네 삶에서 그 인간 몰아내. 그래야 네가 행복해져. 싫어. 엄마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난 아니에요. 그 인간도 그 인간의 내연녀랑 딸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전에 난 죽어도 눈 못 감을 테니까. 엄마는 말리지 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지 못할 바에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하지만 딸에겐 남편의 배신이 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에 대한 복수야말로 중요한 삶의 목적처럼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어려운 공부도 과외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던 딸이니까요. 제가 그 애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뭔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 애의 귀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을 게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그 복수의 기회를 좀 더 빨리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동산 회사가 분식회계를 했고 거액의 세금을 빼돌렸다는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때 딸은 검사 임용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의 회사 사건 같은 큰 사건을 맡은 짬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글쎄 신입검사 주제에 무작정 검사장님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의 속사정을 다 낱낱이 까보일 테니까 선배와 함께 그 사건을 맡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검사장님은 딸의 대찬 성격을 좋게 보시고 선배 검사와의 공조수사를 허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드디어 그 인간의 꼬리를 잡아 나락으로 떨어뜨릴 기회가 왔다며 좋아하더군요. 그러면서 선배 검사와 몇 날 며칠을 밤새가며 열심히 수사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분식회계도 모자라 빌라 여러 채를 사서 전세 사기에도 가담했던 모양이었어요. 돈이 잘 안 벌리니까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던 모양이었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 내연녀의 씀씀이가 너무 예뻐서 남편은 그 여자와 딸년의 비위를 맞추는데 엄청 허덕이며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는 집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언제 돈이 없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도 그걸 거의 안 쓰고 모으는 편에 속했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고 쓸데없는 것을 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의 내연녀는 술집 마담 출신이라 돈이 생기는 대로 무조건 명품 옷을 사고 핸드백 사는데 다 써버리더라는 거였습니다. 그 두 모녀의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남편의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고 그 100평짜리 대저택도 팔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남편은 빚에 몰려서 나쁜 일에 손을 대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지방에서 허름한 빌라를 사들여서 그 지방 조폭들과 손잡고 살던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빌라를 이중계약해서 전세 사기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그 해에 갓 검사로 임용된 딸은 선배 검사와 함께 남편의 재상을 낱낱이 조사해 남편을 잡아들였습니다. 원래 경력이 있는 선배 검사 혼자서 남편을 취조하는 것이 맞지만 딸은 그 선배에게 저도 취조에 꼭 동행하겠다고 부탁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최 검사, 네가 이번 사건 수사에서 나를 도와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까지 신입으로 100일도 안 된 사람이 이런 큰 사건에서 직접 피고인 신문한 적은 없었어. 그러니 네 마음은 알겠지만 말이야. 이번에는 나한테 다 맡기고 너는 그저 지켜보기만 해. 다음 사건, 이것보다 조금 덜 복잡한 사건에서 너한테 신문 기회 충분히 줄 테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안 돼요, 선배님. 이 사건 꼭 제가 관여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부탁이라 죄송하지만 저는 피고인 많아서 꼭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 꼭 공판에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선배님이 힘 좀 써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제발요. 드디어 남편과 딸이 대면하는 첫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어요. 선배 검사와 딸은 검은색 법복으로 갈아입고 검사석에 앉아 있었죠. 남편은 그래도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더군요. 그렇지만 남편의 죄는 너무 명확한 거라서 유죄를 피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어떻게든 형량이나 줄여보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남편은 그때까지도 검사석에 앉아있는 제 딸의 이름을 못 들었나 봅니다. 아니, 못 들은 척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경희 검사, 피고인 신문하십시오.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피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보십시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르자 남편은 갑자기 놀라 눈을 휘둥그레하게 떴습니다. 튀어오르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남편의 눈을 제 딸은 의기양양하게 노려보았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던 제 딸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음성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경희야, 정말 너니? 네가 검사가 되었다고? 사실이었구나. 경희야, 이 애비 좀 살려다오. 나도 그놈들한테 뒤통수 맞은 거야. 애비는 죄가 없다. 그 나쁜 놈들한테 속은 것밖에 죄가 없어.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안 그러면 법정 모독죄까지 추가될 겁니다. 소장을 읽어보니 피고인의 죄는 매우 명확합니다. 판사님,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경희야, 이 애비 좀 살려달라니까? 여러분, 판사님, 이 애가 제 딸이에요. 세상 어떤 딸년이 자기 애비에게 죄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판결입니다. 전 항소하겠어요. 제발 경희야, 나 좀 살려줘. 남편이 딸을 향해 마구 소리치자 방청석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그때 저도 방청객으로 법정에 와 있었는데 제 남편이지만 어쩌면 저렇게 뻔뻔한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딸이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는 돈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면서 저를 쫓아냈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본인이 벼랑 끝에 몰리니까 저렇게 딸에게 친한 척하고 애비 노릇을 했다고 큰소리치는 걸 보니 기가 막혀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질 만큼 화가 났습니다. 곧 판사님이 봉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법정 경찰들을 불렀습니다. 정리! 나와서 피고인을 못 움직이게 제압하십시오. 피고인, 자중하세요. 난동 부리면 법정 모독죄도 추가될 겁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남편은 딸의 입에서 징역 10년이라는 말이 나오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미친 듯이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법정 경찰관들에 의해 남편은 간단히 제압당한 뒤 손을 묶인 채로 나머지 재판 일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판사님이 선고한 최종 10년의 형을 받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가는 남편에게 딸은 이렇게 속삭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봐요. 나보고 다시는 당신 딸이라고 하지 말아요. 나는 이미 당신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버렸으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랑 나 버리고 그 상간녀한테 갈 때 이런 결과는 예상 못했어? 내가 서울대 법대 들어갔다고 했을 때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계집년이 뭐하러 대학은 가냐고 말했다면서? 내가 그 말 듣고 당신이 내 앞에 이 꼴로 서기만을 기다렸어. 오늘은 내 가장 통쾌한 복수의 날이야. 사실은 당신이 받은 징역 10년도 나에겐 부족해. 알았으면 감옥으로 꺼져, 이 나쁜 자식아. 남편은 제 딸이 이렇게 독한 말을 내뱉는데도 아무 대답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자기가 우리 딸에게 뭐 해준 것이 있었어야 아비 노릇했다고 당당하게 말했을 텐데요. 그놈은 제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으면서 뻔뻔하게 가명이라도 해달라고 매달리다가 안 되니까 제 딸을 협박이나 하는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 딸은 아직도 검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 놀고만 있기가 미안해서 딸이 대출받아준 돈으로 동네에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딸은 그저 취미로만 커피 배우고 카페 일은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저 역시 집에서 딸이 번 돈을 축내고 있기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나이 60이 넘어 바리스타라고 하니 사람들에게는 좀 나쁘끄럽지만 혼자서 한 2, 3년 일을 하다 지금은 조금 가게 규모가 커져 알바하는 대학생을 하나 쓸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던 제게 최근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더군요. 여러분, 그 소식이 무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건 말이죠. 올해로 그 전 남편도 10년형을 다 살고 만기 출소하는 날이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감옥에서 나와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가보니 내연녀와 딸은 이미 부산으로 도망가고 없었더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장인장모 집으로 내연녀를 먼저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연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남편 따위는 보고 싶지도 않다면서 남편을 문전박대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진 그 인간은 수소문을 해서 제가 사는 집을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운없는 목소리로 미리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갈 곳이 없어. 그러니 내가 집이라도 얻을 때까지 거기서 며칠만 지내게 해줄 수 없을까? 뭐라고?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와? 그년한테 얘기하지. 그년한테 가면 되잖아. 안 돼. 우리 딸이 혹시나 당신 집에 들인 거 알면 당신 큰일 나.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 저는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 무서워서 남편에게 단단히 엄포를 놓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설마 그 인간이 만기 출소를 했고 그것도 모자라 저에게 먼저 연락해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인간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문 밖에서 거짓골로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내 편이라고 믿었던 그년도 그녀의 딸도 헌신짝처럼 나를 버렸어. 둘 다 부산으로 도망을 갔더라고. 나 이제 당신밖에 잘 보일 데가 없어. 그러니 나 좀 어떻게 받아줄 수 없을까? 그래, 여기 돈 줄 테니까 옷도 좀 새로 사입고 목욕도 하고 그래. 어디를 가든 이런 거짓골로 다니면 당신 부모님도 마음 아프실 테니. 하지만 난 당신 미래까지는 책임져 줄 수 없어. 당신이 먹고 살 돈은 스스로 벌어야 할 거야. 자, 어서 나가. 몇 날 며칠을 씻지도 못하고 옷도 빨래를 하지 못한 채 꾀죄죄한 전 남편의 얼굴을 보니 잘됐다는 감정보다는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가게로 불러 새 옷을 사주고 목욕비를 주어 사우나에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제멋대로 자란 머리도 깎고 깔끔해진 남편은 그저 훌륭한 노년의 신사처럼 보였죠. 내가 미울 텐데 이렇게까지 도와줘서 고마워. 여보, 내가 도움받은 김에 염치 없지만 좀 더 도움받을 수 없을까? 우리 딸 경리 오면 내 얘기 좀 잘해줘. 난 당신에게 아니면 어디 부탁할 데도 없고 당장 오늘 밤 잘 자리도 없어. 그러니 부탁할게. 제발. 남편은 한껏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을 우리 딸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저에게 얼마나 화를 낼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악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나한테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줘.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줘. 이 카페도 우리 딸이 대출받아준 거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딸이 전세금 낸 거야. 나는 아무런 금전적인 힘도 없고 모든 통장 관리는 역시 우리 경희가 다 해. 난 당신한테 줄 도움 없어. 미안하지만 이제 나가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당신이 아니면 부탁할 곳도 없다면서 슬프게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딸이 전 남편을 용납할 리가 없었어요. 제 딸은 제가 남편에게 옷 사주고 돈을 준 것만 알아도 저한테 얼마나 화를 내며 잔소리를 해댈지 다 알 것 같았거든요. 결국 남편은 제가 그날 카페에서 번 돈의 반을 받아가지고 저의 가게를 떠났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요.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리 편한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마누라를 배신하고 딸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은 저렇게 쓸쓸하고 불쌍한 늙은이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남편이 불쌍해서 봐주고 싶다거나 그 사람에게 털끝이라도 애정 같은 게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고 나온 그 사람의 미래는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퇴근한 딸에게 조심스럽게 전 남편의 근황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인간적인 마음에서 딸이 남편을 도와주겠다는 기색을 보인다면 어디 새빵이라도 하나 얻어주면 될 것 같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딸은 단호하게 전 남편에 대한 말을 잘라버렸고 제 기대를 무너뜨렸어요. 엄마, 나는 그 인간이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만날 생각 없어. 혹시나 그 양심 없는 인간이 엄마한테 연락해 오더라도 절대 받아주지 마. 만약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엄마가 그 인간과 어떻게든 연락하는 걸 알게 된다면 난 엄마하고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앞으로도 그 인간 절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내 뜻 따라주길 바래. 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제가 전 남편이 카페에 왔었다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딸의 복수심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을 느끼고 황급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 남편을 용서하자고 한다든지 금전적으로 도와주자는 말을 한다면 딸은 저하고도 연을 끊을 기세였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제 혈육, 딸마저 곁에 없다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고 제가 전 남편을 만났었다는 것을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차마 딸에게는 무서워서 전화를 하지 못하고 몇 번씩 제게 연락을 해서 딸의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같이 살자는 듯한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딸은 아직도 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저 역시 딸의 굳은 마음을 돌릴 수가 없네요. 제 딸에게 전 남편은 아버지가 아닌 딸이 어려울 때 내치고 도움조차 거절해버린 남보다 못한 그런 인간일 뿐이었으니까요. 하다못해 짐승들도 제 새끼들이 배고프다 하면 먹이고 춥다 하면 제 털이라도 뽑아서 따뜻하게 해주는 법인데 남편은 그 짐승들만도 못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제 전 남편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것도 스스로 만든 지옥이니 남편도 우리에게 서운하다고 말할 자격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인생이 한번 무너졌고 제 딸은 인생 반 정도를 암울한 가난과 지옥에서 살았지만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와 새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딸을 성공하기 위한 노력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시작된 것이지만요. 그래도 앞으로 딸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부정적으로나마 남편이 일조하기는 했다는 게 조그마한 위안이라도 되네요. 여러분, 사실 저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말기암이 발견되어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일평생 못된 남편 때문에 속이 썩어 그런지 몰라도 위암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아직도 딸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무섭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딸이 시집가는 것도 못 보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에게 엄습합니다.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며 제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할 딸을 위해 하느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1, 2년이라고 말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이 세상에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제 딸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딸의 평온하고 행복한 인생이 곧 제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것이에요. 제게 남은 소원이 있다면 언젠가 딸이 그 애의 아버지를 용서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게 작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살면서 고생만 해왔던 딸이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그리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도 부모가 되면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는 네 엄마로서 평생 동안 훌륭하고 멋지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정말 내게 미안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단다. 너를 낳은 것이 엄마에게 너무나도 잘한 한 가지였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없이 키워냈다는 것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 칭찬하고 싶을 만큼 잘한 두 번째 일이었어. 딸아, 너는 너를 버렸던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했었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절벽에 세웠지만 말이야. 엄마는 네가 더 이상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앞으로는 좋은 생각만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우리 딸. 마지막으로 제가 딸에게 주는 짧은 편지로 저의 사연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똑같은 삶을 50여 년째 살아왔고, 거기다가 코로나로 고생하면서 회의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살아볼까 싶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된 건 스트레스 연속이던 제 일상에 한 줄기 빛이 비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저희 남편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엄청 공을 들였던 사람이에요. 대다수의 남자들이 결혼 전에 그렇다지만 특히 너무 심할 정도로 이벤트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맨날 저에게 뭐 특별한 걸 해주겠다고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했다니까요. 우리 영미, 이번에는 오빠랑 어디 갈까? 오빠가 후배들 시켜서 이번에 경치 좋은 데이트 장소 다 맡아놨어. 뭐든지 말만 해. 오빠는 영미와 함께면 어디든 다 간다. 이때는 저도 뭘 몰랐기 때문인지 그냥 깔깔 웃으면서 좋다고 따라다녔어요. 저랑 5살 차이가 나는 남편은 약간 철이 없으면서도 훤칠한 외모 때문에 눈길을 끄는 사람이었답니다. 솔직한 말로 이때 저 말고도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몇몇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만났던 남편이기에 늘 주변에 여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절 좋아한다며 따라다니던 남편이었기에 약간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는 제 친구 중 한 명도 남편을 좋아하고 있어서 저와 둘 사이에 기싸움이 꽤 컸답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오기로 남편을 선택했던 걸지도 몰라요. 친구가 평소 얄미운 구석이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좋아하는 걸 보고 맹렬하게 직진하지 뭐예요. 영미야, 너 상훈 오빠랑 뭐 있는 거 아니지? 내가 계속 지켜보니까 저 오빠 너무 멋진 것 같아. 너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자상한 것 같고 내 스타일이더라고.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주변을 흘끔거리더니 친구가 입을 여는데 얘기를 듣는 순간 친구가 너무 얄밉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려 말이 안 나왔던 게 생각나요. 글쎄, 상훈 오빠랑 나 저번에 집에 둘이 같이 갔었거든. 나보고 영미 너는 정말 착한 것 같고 어른들이 좋아할 상이라나? 그래서 나도 맞다고 엄청 맞장구를 쳐줬어. 그렇게 해서 가는 내내 오빠가 문도 다 열어주고 중간에 내 신발끈도 풀렸는데 따라다니면서 다 묶어주는 거 있지. 이때부터 조금씩 열이 올라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이성을 잃게 만든 건 다음 말부터였어요. 얘가 저를 우습게 보나 싶어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영미도 영미인데 나한테도 인상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이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상처가 많다나? 너도 그 얘기는 알고 있었지? 아무튼 그래서 새롭게 연애를 한다면 나같이 밝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타입과도 해보고 싶다는 거야. 약간 두근두근 하더라고. 만약에 너도 오빠한테 감정 있는 거면 이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말해봤어. 아니, 이때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맨날 집에 가는 길 같이 가자고 역까지 뛰어내려오고 학교만 갔다 하면 제 주변을 맴돌던 오빠, 그러니까 그 당시 남친이 될랑말랑했던 제 남편 말이에요. 거의 저랑 붙어있다시피 해서 저를 향한 애정선은 의심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친구 말을 들어보니 저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차마 친구한테 뭐라 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또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인간에게 뭐라고 말해버렸어요. 오빠, 나 말고도 지연이한테 관심 있나 봐. 그럼 지연이랑 만나지 왜 맨날 우리 집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야? 나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 싫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똑바로 노선을 정해. 그때 저도 얼마나 바보 같았던지 어리긴 했었나 봐요. 말하다가 뭔가 훅 하고 올라오면서 울음이 섞인 말로 내뱉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여자한테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사람은 싫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하고 저는 며칠을 피해 다녔고 집 앞에서 밤새다시피 기다리는 그 인간을 그냥 놔두고 맨날 모른 척 했어요. 당시 저는 아빠와 남동생과 셋이서 살고 있었는데 아빠가 몇 번을 저에게 설득을 하셨답니다. 영미야, 그 상훈인가 하는 친구가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아까 현관 앞에 서 있더라.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웃으면서 아니라고 영미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던데 내가 볼 때 애가 변죽도 좋고 어른한테 잘하던데 싸우기라도 한 거야? 우리 아빠도 생각해보면 웃긴 게 이전에는 제가 누굴 만났다 하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들어놓으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 인간한테는 마음을 조금 여셨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말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방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잠들었다가 얼른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바깥 창문을 내다보니 여전히 그 인간이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새벽이 되었는데도 말이에요. 진짜 어쩌나 싶어 이때 결국 옷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어쩌면 이 시점에서 제가 진 거나 마찬가지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빠? 일어나서 얼른 집에 가. 감기라도 걸리면 내 탓하려고? 얼른 집에 가라고. 제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을 하자 졸고 있었던 그 인간은 몸을 부비적거리면서 겨우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내 괜찮다고 바보 마냥 말을 하는데 어휴, 저는 자라는 내내 제대로 모성애를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짠하고 안타깝게 느꼈던 걸까요? 마치 추위에 떨고 있는 제 자식을 보는 것 마냥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저도 그냥 옷과 작은 담요를 건네준 다음 그날 얘기를 하게 되었지 뭐예요. 오빠, 나 말고도 여기저기 여자들한테 작업 거는 거 아니었어?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해? 제 말에 두 눈이 덩그러니 커지던 그 인간은 자초지종 어떻게 된 얘기인지 저에게 묻더군요. 저도 이래저래 답을 해주었고 듣다 보니 그 안에 뭔가 이상한 구멍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친구 지연이 말하는 거야? 그때 지연이가 같이 가자고 따라오더라고. 영미 너는 일찍 다른 애들이랑 갔잖아. 지하철역에서 그냥 같이 오는데 너무 어색한 거야. 영미 네 얘기를 묻길래 네 칭찬 좀 하고 그러면서 지연이가 자기 연애 상담하는데 나도 받아주다 보니 말이 길어진 거야. 그리고 뭐 지연이 같은 애랑 연애를 다시 해보고 싶다고? 그런 말 한 적 없어. 셋이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해보자고 얘기해봐. 이렇게 오들오들 떨면서도 이 인간도 나름 한이 맺혔던지 또박또박 말을 하는데 듣다 보니 전부터 지연이란 친구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다른 애들이 얘가 꽤나 이간질을 한다고 주의할 때 새겨들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저에게 와서 제 주변을 갈라놓으려고 할지 몰랐어요. 그런 것에 흔들렸던 자체가 저 역시 결국 이 인간에게 마음이 가 있긴 한 거구나 싶어서 한편으론 좀 허탈하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맨날 아니라고 부정하고 아빠나 남동생이 놀려대도 그냥 같은 과 동기라고 할 뿐 연인 사이는 아니라고 우겨댔었거든요. 하여간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만났고 대학 졸업과 얼마간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따지고 보면 저는 대학 들어와서 한 번 정도의 연애만 한 뒤 그 뒤로 쭉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한 셈이에요. 남편은 저 말고도 이전에 연애를 꽤 했었다가 저한테 정착해서 오래 만나다가 결혼을 한 거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저한테 열정적이고 심혈을 기울이던 사람이 결혼하고 몇 달 지나면서부터 너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흔히 예정된 수순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너무 달콤한 상황들을 제가 경험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게 되었고 늘 어른처럼 받아주던 남편은 결혼 후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당신 왜 이렇게 요즘 늦게 들어와? 회사 회식이라 쳐도 가정도 있으면서 조절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술도 약한 사람이 왜 그렇게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오냐고.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나는 생각 안 해? 남편은 이때 술이 잘 깨지 않기도 했지만
평소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일해가 없을 정도로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이제 직장에서 나도 잘 보여야 해. 막말로 가정이 있으니까 더 회사에 붙어서 기생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네가 그런 건 좀 이해해주고 아침에 북엇국도 끓여가면서 내줘야 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못살게 사람을 쪼아대면 어떡하냐? 네 말대로 우리 결혼했잖아. 이제 너 애가 아니라고 남편 잘 모시고 살 생각을 해야지. 남편은 생각외로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 신시대 남자처럼 깨어있는 남성처럼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더니 결혼하니까 영락없이 저희 아버님이랑 똑같이 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들여다본 저희 시댁은 어머니가 늘 아버님께 꼼짝도 못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보는 제가 다 안타깝고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도 며느리인 저에게는 아버님이 잘해주시니 딱히 뭐라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꼬박꼬박 제가 시댁에 가 있길 원하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우리 집 종종 가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좀 있어드려. 자식이 나 하나뿐이잖아.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 너 시집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버스 타고 10분 거리면 금방 왔다 갔다 하지 뭐. 그렇게 저는 남편도 없는 시댁에 이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다녔는지 몰라요. 순전히 연애 때 기억만 갖고 우리 집에 맨날 와주었던 그 빚을 갚는다 치고 갔었답니다. 그런데 어째 점점 아버님도 저랑 자주 보니 편해지시는 건지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니네도 슬슬 애기 낳을 때 되지 않았냐? 우리 상훈이처럼 아들 하나만 낳고 끝하면 안 돼. 적어도 둘은 있어야지. 상훈이가 자랄 때 얼마나 외롭게 자랐는지 알아? 하여간 니네 시어머니는 애기가 툭 하면 잘 안 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 우리 며느리는 안 그러겠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건지. 아빠며 남동생이며 남자들 사이에서 자란 저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례한 말을 들으니 좀처럼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말에 결국 시어머니도 버럭 화를 내셨고 전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 안에는 더 있고 싶지 않았네요. 그래서 자주 안 갔더니 본격적으로 어머니며 아버님이며 아주 돌아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대시는 거예요. 얘 영미야, 왜 요즘 자주 안 오냐? 나랑 니네 어머니 너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같이 밥도 좀 먹고 뭐 하는 것도 좀 돕고 해야지. 조만간 우리 친척 댁에 인사들 하러 갈 건데 시간 좀 비워놔라. 그 전에 와서 하루 자고 가던가. 하지만 보나마나 이 일정은 여전히 남편 없이 저만 가게 될 게 뻔했어요. 당시 남편은 술 먹고 아예 안 들어오던지 혹은 제가 잠든 새벽에 슬쩍 들어와서 거실에서 자던지 이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초기부터 우울해진 저는 왜 직장을 잘 다니다 그만뒀을까 회의가 들더군요. 안 그래도 이전 팀장님이 계속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데 고민이 되었어요. 이때 남편은 여지없이 반대했지만 저는 듣지도 않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그러던 차에 임신이 되었지 뭐예요. 당시 30대는 아직 안 된 나이였고 주변 친구들은 그럭저럭 아기를 낳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아기가 생긴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당장은 남편은 저보고 직장을 그만두라면서 또 설교를 늘어놓는데 어쩌자고 내가 이 인간이랑 아기를 갖게 된 것인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만둬야지. 임신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우리 직장 동료들 보면 여직원들도 솔직히 회사 다니다가 안 좋은 소식 생기는 경우 많아. 무리해서 애기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작정하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냐고. 심지어 이 얘기를 시댁에 저랑 상의도 없이 알려버린 남편은 시댁에서도 이래저래 전화를 받게 만들더라고요. 어머니는 매번 전화하셔서 집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캐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와중에 지독한 입덧이 시작되었고 결국 저는 다니고 싶어도 직장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저는 그동안 딱히 저에게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연을 듣는 여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생에서 살며 가장 엄마 생각이 날 때가 바로 아기 낳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키우는 얼마간 문득문득 생각이 나더군요. 우리 아빠랑 남동생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얼마간 제 대신 아기를 안아주고 놀아주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때 그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엄마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당시 저도 산후 우울증이 와서 힘들긴 했는지 그땐 남편한테 이런저런 속을 털어놓았답니다.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기도 했고 그렇게 우리 어릴 때 두고 나가버려서 늘 원망했어. 근데 말이야, 쓰고 나오면서 왜 그렇게 엄마 생각이 났을까? 나 태어날 때 엄마도 이런 고생을 했겠구나. 내가 애기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 때 엄마는 이래저래 어쨌건 고생하면서 나를 키우긴 했겠구나. 이런 감정 말이야. 지금 엄마가 옆에 있다면 나는 이것저것 물어볼 것 같은데 말이지. 그때 저도 한창 감성적이었고 남편은 새벽녘에 들어와서 자려다가도 이런 얘기를 들어주긴 했었어요. 물론 그래놓고도 며칠 지나면 또 둘이 불같이 싸우곤 했었지만요. 애가 매일같이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나를 괴롭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당신 같이 회식한 사람들 누구야? 전화번호 내놔, 빨리! 당장 내 앞에서 전화하라고! 감정이 엄청 몰아치고 주체가 안 되는 저는 모든 원망이 남편과 아기에게로 쏠려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서운한 게 남편은 저의 이런 부분을 조금도 받아주지 않았고 가장 힘든 곳에 놓여있는 저를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다시피 했어요. 다름 아닌 상처 주는 말로써 말이에요. 그깟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애 키우는 거 다 힘들지 왜 너만 힘들다고 해? 세상 엄마들 다 그렇게 자식 키우는 거야. 유세 떨지 말라고.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다들 이 정도는 하는 거 알 거 아니야. 남편도 사실 이때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술에 쩔어서 매일 이어지는 야근으로 눈이 뒤집혀서 집에 와서 술 냄새 폴폴 풍기며 자려던 걸 제가 붙잡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는 수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고 게다가 부모 밑에서 자랐고 엄마들은 다 그렇게 키우고 어쩌고 하는 말을 들으니 괜히 제 자격지심에 찔려 상처를 입어버린 거죠. 당신 말 다 했어?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뭐 어쩌고? 당신 내가 엄마 없이 자랐다고 지금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둘의 싸움이 너무 커져버렸고 이날 남편은 그때껏 제가 보지 못했던 경험도 하지 못했던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아무리 피곤해 절어있고 짜증이 났다지만 분을 참지 못하고 옆에 있는 화분을 밀어뜨려 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안 자고 울며 저를 괴롭게 하던 아기는 큰 소리에 놀라 경기를 일으키고 결국 그날 저 혼자 힘겹게 운전해서 아기를 데리고 응급실까지 갔었답니다. 별다른 처치 없이 집에 돌아와 보니 새벽녘인데도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집단에도 속상하다 치겠지만 너무 열받는 건 그 길로 시댁에 가버린 거예요. 뭘 잘했다고 지도 억울하고 뭔가 하소연을 하고 싶었는지 지네 엄마 아빠한테 가서 싹 다 일러 바쳤더라고요. 이 일을 갖고 시댁에서 와라 가라 어쩌고 하는데 정말 진저리가 났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제 죄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 인간이랑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싶더군요. 호통을 치시는 시부모님의 난리 속에서도 꿋꿋하게 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제 사이는 점점 벌어지게 되었고 이상하다 싶었는지 결국 남편이 긴급 119를 쳐오더군요. 저기 여보, 우리 오늘은 애기 우리 집에 맡기고 잠깐 나갔다 오자, 어? 웬일로 본인이 나서서 저보고 애기를 시댁에 맡기고 나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오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제가 서서 밥을 물에 말아먹고 초라한 식사를 하고 있어도 본체만체 하던 인간이 말이에요.
감정이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 저도 그냥 어거지로 나가긴 했는데 남편이 계속 평소 같지 않게 뭐 옛날 기억을 끌어오면서 분위기를 잡더군요. 영미야, 그래도 우리 예전에 계속 좋았었잖아. 그런데 연애할 때 나도 노력 많이 했다,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결혼하면 너도 그걸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남자라고 무조건 다 사랑 주고 하는 게 익숙한 게 아니야. 나는 아직 영미 너밖에 없고 너랑 승우 위해서 이렇게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끌려다니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걸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괜히 울컥하기도 하고 그간 쌓인 게 서로 많았는데 풀 시간은 참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결혼을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여자로서 제가 채움을 받길 원했던 건 뒷전이었던 거죠. 그걸 자기도 후회한다고 하니 이제 그만 감정을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후로는 좀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하고 물론 여전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참아가면서 그렇게 키우게 되었어요. 중간에 아이가 한번 아프기도 했고 아빠가 엄청 큰 수술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제게 아주 크게 남아있는 이유는 이 두 번의 일 때마다 제 남편은 제 곁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넘어져 이마를 크게 다치고 병원에서 수술을 했을 때 남편은 홍콩 출장을 가 있었고 아빠가 암 관련해서 수술을 하실 때에는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있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왔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빠야. 다른 아저씨 아니고 당신 장인어른이라고. 아빠가 이렇게 큰 수술 하시는데 그런데도 회식에 가 있어야 한다고? 그놈의 회식? 내가 당신 어머니 아프실 때 그러면 좋겠어? 가뜩이나 불안하고 또 불안했던 저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남동생에게도 전화해서 지 매형인 우리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이때 결국 남동생까지 마음이 틀어져 저처럼 원망을 하게 되었답니다. 누나, 솔직히 난 매형 좀 그렇다. 이번에 우리 아빠 일도 그렇고 누나 얘기 들어보니까 매형은 결혼하고 엄청 많이 변한 것 같아. 나도 남자지만 결혼했다고 이제 잡은 물고기 관심 안 주는 거네. 그래도 그렇지 좀 너무 열받는데? 그러면서 가뜩이나 명절 때 말고 딱히 볼 일도 없는 매형과 처남 사이는 안 좋아졌고 남편은 제 눈치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빠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었어요. 정작 당사자인 아빠는 크게 개의치 않으셨고 저나 제 아들에게밖에 관심이 없으셨답니다. 영미야, 아빠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 항암도 마지막이고 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보다 너 건강 좀 신경 써라. 얼굴 색이 너무 안 좋잖아.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야? 아빠는 그렇게 큰 수술을 거치고 항암을 하면서 날로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도 딸이 밥을 먹고 다니는 건지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건지만 신경을 쓰셨어요. 그런 아빠에게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고 마음이 편치 않다고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결국 그렇게 시간이 지나 너무나도 상황은 급속하게 흘러가 버리고 아빠는 제 곁을 떠나게 되셨어요. 이날 저는 어지간히도 넋이 나가 있었답니다. 항암을 하고 또 몇 번의 치료를 거치고 잠깐 괜찮으셨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동생과 함께 아빠를 모시고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혹시나 했지만 이때 역시나 남편은 함께하지 않았어요. 해외 출장이 잡히는 거로 상황은 알겠지만 본인은 어렵다나요? 저기 나도 많이 노력은 해보겠는데 시간 내기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아니 왜 또 표정이 그래? 나도 같이 가고 싶다고. 근데 시간이 안 되는 걸 어떡해? 아, 됐어. 가지 마. 정말 너무 지겹다, 당신 변명. 나 당신 부모님 늙어 죽을 때까지 절대 얼굴 안 봐. 당신이야말로 기대도 하지 마. 알았지? 저도 정말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막 하게 되었고
한창 자라고 있는 유치원생 아들 앞에서 둘이 지독히도 싸워댔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분에 섞인 콧바람을 내리뿜어내며 무리해서 아빠와 제 남동생 그리고 제 아들과 함께 넷이서 1박으로 여행도 다녀오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마지막 추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지더라고요. 밤새 아빠랑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방사선 치료며 항암 같은 큰 것을 겪고 나니 체력이 많이 약해지신 모양이었어요. 일단 그렇게 다녀온 뒤에도 아빠는 건강을 웬만큼 회복하신 듯 느꼈지만 시간이 꽤 두텁게 지난 뒤 아빠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연세가 있으신 편이라고는 해도 그리고 제 친구들 부모님도 이런 상황이 있긴 하셨지만 그래도 아빠는 너무 빨리 악화되어 버리셨고 아직 젊다면 젊을 중년의 나이에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신 거예요. 누나, 아빠가 얼른 와봐 누나. 매번 그렇게 걸려오던 동생의 전화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던 건 처음이었어요. 사실상 저는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동생으로부터 겁나는 전화를 받을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거 하나는 장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만큼 아빠는 저에게 절실하고 또 절실했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후로도 저는 마음을 잡기 힘들어 오래도록 괴로워했고 장례부터 시작해서 이후 우리 친척들 챙기는 것까지 남편이 별 호들갑을 떨며 다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가장 힘들 때 제 곁에 있지 않았던 남편에 대해 저는 혼자 마음을 접고 그에게 내색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심정으로는 충분히 이혼한 셈으로 살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한 지붕 아래에 같이 살면서도 그 어떤 행사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혹시 아파도 제가 아파도 남편이 없는 듯 그리 살며 집안에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답답한지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고 심지어 지주제에 저보고 이런 말까지 하지 뭐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이번에 부부 상담이란 게 있어. 부부 클리닉이란 게 있더라고. 거기 한번 가보자. 지금 우리 팀 선배도 한창 부부 사이 안 좋을 때 같이 갔었는데 다녀와서 좋아졌대. 가서 당신이랑 나랑 얘기 좀 잘해보자, 어? 저는 이때 분노가 갑작스레 일어나서 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말 걸지 말라고 했지?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당신은 맨날 이딴 식이야. 뭐가 일이 벌어지면 그제서야 수습하려고 해. 우리가 정말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이 맞아? 당신이 결혼하고 싶으니 사정사정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애기도 낳았고 그래놓고 밖에서 당신 커리어 세우고 싶은 건 다 해야겠고 인간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아. 우리 아빠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남 일은 관심도 없잖아. 당신 이제 너무 늦었어. 그냥 놔둬. 더 건드리면 나 진짜 폭발해서 어떻게 튈지 몰라. 이 말을 끝으로 해서 우리 부부는 거의 반년 정도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무렵부터는 남편도 저에게 더 이상 대화를 걸겠다고 시도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이혼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둘 다 입 밖으로 이혼을 꺼내게 된 건 아니지만 그냥 이혼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활비 같은 경우도 늘 일정하게 남편이 통장으로 넣어주었고 저는 더더욱 악을 쓰고 가계부를 적어가며 달마다 쓴 내역을 남편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네 돈 쓰는 거 자존심 상하지만 나도 받아서 쓸 명목이 있어서 쓴다. 이렇게 정확히 다 기재해놨다. 이런 심리였던 거예요. 얼른 나도 능력을 키워서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동생에게 의논하게 되었는데 동생 역시 썩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누나 왜? 나 지금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긴 하지만 나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얼마 전부터 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데 언젠가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고 말이야. 잠깐은 몰라도 계속 같이 살긴 힘들어. 무슨 일 있어? 동생 입장이 이해는 가서 마음은 접었지만 진짜 말할 곳이 이젠 피부치밖에 없다 보니 저도 털어놓게 되었어요.
듣고 난 동생은 못 참겠다며 당장 이혼하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답이 없으니 진행은 못 하겠더라고요. 나 이혼할까 해. 아직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더 준비해서 말이야. 이 인간 나를 의식해서 그런지 계속 일찍 들어오긴 하더라. 그런데 밤만 되면 맨날 옷 주워 입고 나가는 거야. 처음엔 운동이라도 하나 싶었어. 그런데 그런 허름한 차림새도 아니고 참 여자라도 만나는 건지 적당히 주워 입고 다니더라고. 내가 이제 이 인간 여자 문제까지 걱정해야 되나 싶어. 하긴 그동안 술 퍼먹고 돌아다닐 때도 의심은 갔었어. 그걸 받아주고 애까지 낳고 애 학교 다닐 때까지 같이 살아주는 내가 제일 이상하긴 하다. 이 말을 하면서 어찌나 서럽던지 얘기해놓고 괜히 울음이 막 나더군요. 동생도 여기까지 듣고는 자기도 못 견디겠다며 까짓건 이혼해라. 더 당하기 전에 이혼하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나요?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달래놓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하지만 말을 하고 나니 그 뒤로 더더욱 이 인간의 행보가 거슬리기 시작하더군요. 제 동생이야 그런 말을 들어봤자 당장 제 눈앞에 벌어지는 게 아니니 신경을 끌 수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인간과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아들은 저와 남편 사이를 오가면서 말을 하고 있고 남편도 가끔 밤에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건 늘 아들을 통해서였고 저는 점점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제 목소리가 밖에 나가는 것조차 싫어지더군요. 남보다 못한 최악의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느 날 밤 남편이 아들을 같이 데리고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산책이랍시고 다녀오고 난 뒤 아들이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아빠랑 어떤 집에 다녀왔다? 거기서 밥도 먹었어. 무슨 소리야? 집이라니? 가서 밥을 먹고 왔다고? 잘못 들은 줄 알고 몇 번이나 캐묻는 저에게 아들은 계속해서 그게 맞다고 다녀왔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좀 알아듣게 말을 해봐. 누구 집에 간 건데? 거기 누가 있는데? 몰라. 어디 집인지. 할머니도 있고 아줌마도 있는 집에 갔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 순간적으로 저도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혹시나 설마 했지만 이 인간이 이렇게까지나 파렴치했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실감나더군요. 웬 아줌마가 있고 할머니가 있다니. 보나마나 여자 있는 집 아니었겠어요?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여자 집에 드나들고 있고 그런데다가 대체 뭔 미친 정신으로 그 집에 우리 아들을 데려간 거냐고요. 아주 야무지게 이혼해서 새 여자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들이 계속하는 말은 가관도 아니었어요. 아줌마가 밥 차려줬는데 진짜 맛있었어. 내가 좋아하는 계란밥이랑 할머니가 청국장도 줬어. 이 말을 듣고 있으니 진짜 바짝 열이 오르면서 돌겠더군요. 멀쩡한 아들을 잡을 수도 없고 남편에게 이제사 입을 열고 전화로 와악 하고 하나하나 따져묻고 싶은 것을 어거지로 참아봤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하나같이 지금 타이밍에 열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랑 정말 친한 옛 직장 동료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했었거든요. 영미 씨, 저기 말이야. 그럼 절대 티내면 안 돼. 하나하나 알고 있는 티를 내면 안 된다고. 그럴수록 남자는 더 숨고 치밀해져. 솔직히 지금 상황 보아하니 아직은 남편이 좀 순진하고 빈틈이 많아 보여.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나 본데 반면에 이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만큼 아내를 우습게 보는 거야. 아니면 정말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던가. 혹은 본인도 이혼을 결심하고 이미 착착 준비를 하고 있는 걸 거야. 내가 딱 그 꼴을 당해봐서 잘 알아. 이분은 이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분이었고 저처럼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외도하면서 오래도록 싸움이 있었고 시댁과도 엄청난 전쟁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주 야무지게 제 몫을 챙겨 이혼을 하셨거든요. 보통 많은 여자들이 감정에 못 이겨서 이것저것 시댁이며 남편한테 터뜨리는데 그러면 이미 도망갈 여지 다 주고 저쪽에서는 법적으로 위자료 얼마 주고 퉁칠 생각만 해.
터뜨리는 건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 거야. 그동안 아무리 속으로 이를 갈고 심적으로 피가 난다고 해도 말이야. 아무것도 없이 애랑 몸만 쫓겨나면 그 뒤가 더 피눈물이야.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 일단은 결혼 생활하고 있고 그 인간 돈 받았으면서 생활하는 동안 피눈물 좀 흘리는 거? 그까짓 거 좀 참는 게 뭐가 어때서. 이 말을 들으니 100번 1000번 맞는 말이고 그저 저는 증거를 잡고 조금씩 버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이 쉽지 그렇게 증거를 찬찬히 수집하고 티를 내지 않는다는 입장은 정말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에요. 하루하루 진짜 피를 말려 죽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전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밤에 나가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거의 2, 3일에 한 번꼴로 그 집을 들리는 남편을 보는 게 미치겠더군요. 머릿속에선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네가 그렇게 나한테 공을 들여 결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하면서 그렇게 해질거리면서 사랑을 고백하던 모습들 말이에요. 그게 떠오르면서 그렇게 역하고 징그럽게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남자라면 신물이 나고 다 징그럽고 세상에 우리 아빠랑 내 남동생 빼고 모든 남자는 다 역겹게 느껴지더군요. 머리로는 이걸 계속 잘 누르고 버텨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저도 제 직장 동료의 조언에 나오는 그저 당하기만 하는 여자들과 별다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증거를 수집한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감정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남편을 뒤따르게 된 거예요. 밤에 운동하며 청바지를 입고 챙겨나가는 남편의 뒤를 따라 그날 저녁은 남동생에게 제 아들을 맡겨두고 몰래 따라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아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버스를 타거나 해서 갔던 거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빠랑 저기 구청까지 걸어갔는데 거기 햄버거 집에서 근데 더 자세히는 모르겠어. 내가 아빠한테 다시 물어볼까? 이때 기겁해서 저는 아들 입을 막고 그러진 말라고 했어요. 아무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니 적당히 따라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근거리에 살고 있는 여자라니 직장에서 만난 건지 뭔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남편네 직장 동료는 몇 명 정도는 제 연락처에 있지만 이걸로 연락해서 물어보기에도 참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아무튼 저는 이혼을 준비하는 여자로서는 하면 안 될 큰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티나게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미행하는 일 말이에요. 그렇게 숨죽여 밤 공기를 뚫고 좁은 골목 속 저와 남편밖에 없이 따라 들어간 곳은 작은 4층짜리 빌라였어요. 남편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 센서가 켜지는 곳은 2층이었고 저는 그 불이 꺼질 때까지 조용히 밖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대놓고 쫓아온 것 자체도 엉망진창 실패고 최소한으로 기회를 다시 돌려보면 이대로 집에 가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막상 이런 실체를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진짜 너무 분하고 억울함이 마구마구 차오르는 거예요. 남의 집을 이렇게 수시로 드나들면서 오가는 모양새를 보니 저도 참 한심하고 바보 같은 게 연애 때 우리 집 앞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남편이 떠오르더군요. 이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며 온갖 역한 감정이 밀려와서 결국 저도 제정신을 놓고 따라서 그 빌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저는 숨을 꾹 참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남편의 잔상들이란 죄다 악하고 더러운 것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때 뭐라도 징벌하듯이 제 손으로 얼른 초인종을 눌러버렸고 한 번 누르니 끝도 없이 계속 누르게 되었어요. 지익지익거리는 소리가 계속 울리던 와중에 결국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여지없이 남편이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를 보고 있더군요. 당신? 당신 뭐야? 당신이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틈으로 얼른 비집고 들어가서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는 뭐야? 누구야? 누구네 집이야 여기?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주변을 살피는 사이 넓지도 않은 그 집 거실은 금방 제 시야 안에 꽉 차게 들어왔어요.
소파에 누워있는 웬 할머니가 있었고 그 앞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엔 죽 같은 게 너저분하게 널려있더군요. 진짜 무슨 가짠치도 않은 노모 봉양도 아니고 상간녀는 대체 어디 있는지 집안을 휘집고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저를 남편은 급히 제지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당신 잠깐만 얘기 좀 들어봐. 잠깐만. 아, 됐어. 저리 비켜. 당장 안 나와? 저도 이렇게 제가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일 줄은 몰랐는데 눈앞에서 외도 현장을 보니까 진짜 신경줄이라도 툭 끊기는 마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빈 공간에 허우적거리며 돌아다니는 절 보고 남편이 악을 쓰는데 본인도 정신이 나갔던지 헛소리를 하더군요. 아, 여보, 잠깐만. 여기 봐봐. 어머니셔. 당신 어머니시라고. 이 말을 들은 순간 얼척이 없어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좀 전에 누워있던 할머니를 쓱 쳐다봤는데 이 할머니도 얼마나 웃기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난하냐고 하려는 와중 할머니가 뭐라 중얼거리는 거예요. 영미야. 이렇게 저를 부르며 몸을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소파 한턱을 잡는 그 할머니. 얼굴은 억색에 주름이 졌고 머리숱도 얼마 없어 보이는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 왜 나오라는 젊은 여자는 안 나오고 이 할머니가 저를 부르고 있는 건지 마치 저의 고모들이 저를 부를 때 마냥 이름으로 부르고 있나 이해가 한창 안 되었어요. 엄마야, 엄마다. 순간적으로 어디 번개라도 친 양 몸이 굳어 잠깐 멈춰 있었어요. 엄마라니. 엄마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늘 낯설고 거리가 먼 단어예요. 도통 사용할 일이 없어서 어디 보관해 두었다가 버리려는 소지품 같은 그런 존재가 제게는 엄마였어요. 어릴 적에 저와 동생을 두고 나가버린 엄마를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덜컥 떠올려 봐도 그런 감밖에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왜 이런 단어가 갑자기 내 일상에서 등장하나 싶은 와중에 뭔가 뒤통수 끝부분에 쎄한 느낌이 끼치는 것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다시 찬찬히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할머니 쪽을 봤는데 어딘가 눈가 언저리인가가 뭔가 기분 나쁘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엄마야, 영미야. 계속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린 그 할머니는 남편이 급한 대로 저한테 둘러대느라 대강말한 사람이 아니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저조차도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저희 엄마란 사람이 맞았던 것이에요. 몇 번이나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읊조리면서 곱씹었던 그 사람, 어정쩡하게 기대앉아 양손에 얼굴을 파묻고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제 엄마였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해준 설명에 의하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묘하고도 머리가 아픈 일이 있고 난 뒤 시간은 흘러 벌써 몇 달이 지났고 저와 남편은 여전히 한 집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날은 충격이 너무 커서 저까지 그 집 소파에 기대앉아서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왜 남편은 저에게 여지껏 그런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직도 좀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 않은 저의 엄마는 말이에요. 남편이 이전부터 알아보겠다고 꽤 수소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잊고 있다가 엄마의 조카,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 젊은 여자는 제 큰이모의 딸, 사촌 여동생이었더군요. 얘가 건너 어쩌다가 우리 엄마 소식을 알리는 중간체 역할을 하게 되었나 봐요. 자기 딴은 막내 이모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으니 찾아드리겠다고 제법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찾겠다고 이전에 인터넷 어딘가에 올려두었던 정보와 맞닿았고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렇다 해도 일단 그때는 아빠가 살아계시던 때이긴 했었나 봐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엄마를 찾아다니게 된 경위에 대해 남편이 직접 말을 했어요. 장인어른 아프시기도 하고 뭔가 좀 가족들끼리 서로 만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 당신이랑 사이가 좋지도 않았고 나도 너무 바빴고 그냥 속된 말로 당신에게 점수를 좀 따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찾아다닌 거야.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남편은 제 눈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여러모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고 나한테 화는 나 있는 것 같고 따로 장모님을 찾았다는 말을 할 타이밍을 못 찾겠더라고. 결국 그러다 보니 남편은 우리 집 근처에 싼 값에 작은 빌라를 얻었고 그쪽으로 엄마를 오시게 했었나 봐요. 엄마가 말년에 그렇게 돈도 없이 떠돌게 된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 사정은 사촌 여동생을 통해 들었으면 하는데 저도 직접적으로 따로 만나지는 않았거든요. 아무튼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이 우리 엄마를 그 집에 모시고 몇 번씩 들여다봤던 거고 가끔씩 큰이모와 그 딸인 사촌 여동생이 왔다 갔다 들렸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들이닥쳤던 날은 그 둘 다 안 왔던 날이고요. 하여간 남편은 제가 속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어찌되었건 본인은 점수를 따건 뭘 어쩌건 간에 그렇게 묵묵하게 우리 엄마를 돌봐왔더군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바쁘다고 맨날 집에도 잘 못 들어오던 인간이 어찌어찌 시간은 내서 쭉 들렀던 거예요. 이제는 저도 들여다보고 있고 얼마 전부터 남편과 같이 움직이며 엄마에게 들려보게 되었어요.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마주한 모녀간에 할 말이 뭐가 그리 많겠습니까마는 일단은 아들인 제 남동생은 이 사실을 알고도 썩 반가워하지 않고 있어요. 매형에게 고맙긴 하지만 엄마와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저도 엄마란 자리가 너무 낯설긴 하지만 저만 보면 눈물을 흘려대는 엄마랑 아직은 깊게 뭔가 얘기를 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당장 엄마에 대한 마음은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그냥 말없이 엄마를 찾아내고 챙겼던 남편에 대해 일단은 고맙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저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중간중간 원망과 미움이 솟구치는 사건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은연중에 저를 생각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은 글쎄요. 외도인 줄 알고 그렇게 마음고생, 몸고생을 했는데 일단 결론은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시간이 우리 엄마를 위해 써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니 저도 당장 막 뭐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간혹 물결치듯 마음이 울렁이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부부는 이런 감정의 줄을 타고 조금씩 바뀌겠거니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말없이 같이 움직여서 엄마네 들리고 있고 남편이 급하게 비상금을 깨서 빌라까지 얻어준 것에 대해 저 역시 마음의 빚이 생겼으니까요. 그래도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엄마도 엄마이고 고마운 부분이 크지만 남편이 외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에 좀 더 크게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땅이 꺼지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저 역시 남편이 밉니 어쩌니 해도 일말의 애정이 남아있었긴 했나 봐요. 아무튼 둘 다 마음을 부여잡고 일단은 차근차근 서로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